어젯밤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고요. 일단 수도권 지역에 눈발은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밤사이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예상되는 만큼 월요일 출근길부터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일대에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여의도 환승센터는 눈이 그쳐 있는 상태지만 밤사이 내렸던 눈으로 도로와 나무 곳곳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도로 위 눈은 대부분 녹아 있고 아직 출근길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길이 미끄러운 만큼 차량은 평소보다 서행하고 있는데 오는 길이 미끄러워 버스 바퀴가 헛돌았다는 시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오다가 버스가 좀 바퀴가 헛돌아가지고 그 버스 기사님이 한번 내리셔서 바퀴 한번 점검하는 게 오늘 처음 딱.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현재 수도권 대부분은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를 기점으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도권 눈이 비교적 빨리 그쳤고 도로 제설도 잘 이루어져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가운데 폭설 때문에 통제된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히 월요일 아침이라서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는데 교통 대응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했습니다. 평소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인데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9시 반까지 30분 늘리고 평소보다 20회 늘려 운행합니다. 시내버스도 오전 9시 반까지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역시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 지하철 운행 횟수를 13회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오늘 이동하실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밤사이 여러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으니 운전가들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설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어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인도 쪽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네요. 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은 눈은 그쳤지만 곳곳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또 큰 길은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움직임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제 발밑이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근처에는 아직 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장갑도 함께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이미 내린 눈에 또 남부지방은 내리는 눈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수도권에는 대설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경기 남양주 지역인데요. 서울 노원구에는 한두 시간 사이 7에서 3cm의 눈이 쌓였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는 17.3cm, 화천 광덕고개에는 16.6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등 남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조금 전 부안과 정읍 지역에 새벽 4시와 5시에 각각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전남과 전남 동부 내륙에 최고 8cm, 충청과 영남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앞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은 물론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제68회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든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의 수상작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상은 노래를 만든 작곡가와 프로듀서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에 따라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와 테디 등이 그래미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K-팝 작곡가 또는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위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르면 이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국회 관련 상임위를 거치면 처리될 수 있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라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2월 말, 3월 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일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처리를 거론하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정혜 의장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를 보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차를 미국도 지켜줘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의 협상에 대해 우려스럽다고도 전했습니다. 양해각서라고 하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 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 80여 건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 대통령의 질타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설 이전 처리를 약속했던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후속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은 설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아침부터 미국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새 협상 카드로 내놨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에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놓고 중앙위 투표도 진행되는데요. 이 투표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 기간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문을 연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숙이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후보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는데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답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정당의 정체성은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 SNS를 통해 여러 비판도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지역위원장 의견 수렴 등 정해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절차들을 통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내에선 선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최고위원이 합당 미략서를 제기하는 메시지도 포착됐는데 정 대표 측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우당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실무 협의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략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놓고 중앙위 투표도 진행됩니다. 이 투표 결과가 합당 의제를 끌어가는 정 대표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1차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식이라며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이자 티켓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콘서트 좌석 등급을 나눠서 가격을 다르게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 불성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세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명목이든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장사나 정치 자금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 역시 SNS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에 참 관심이 많다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우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이고 최민희 의원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수수라면서 본사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본회의에는 개회식과 함께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3일, 4일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생필품 소비가 4년째 줄어들었다는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인데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이지만 승용차 판매를 떼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승용차를 빼면 소비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즉 나머지 생필품 소비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품목별로는 신발이 7.5%, 가구가 6.9%, 가전제품이 4.9% 등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폭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는 많이 팔렸지만 일상생활에선 덜 먹고 덜 입으면서 소비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만 헬스장 70곳이 문을 닫았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러닝 열풍에 더해서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확산이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1월은 새해 다짐과 함께 헬스장 등록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죠. 하지만 올해 1월에 폐업한 헬스장만 70곳, 최근 5년 새 가장 많습니다. 문을 닫은 헬스장은 2022년에 323곳이었는데 작년엔 56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배경엔 운동과 다이어트를 대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약물을 통한 체중 감량 사례가 늘면서 비만 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새해부터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라고 하네요. 러닝 열풍처럼 즐기는 운동, 취미로서의 운동이 꾸준히 인기인 점도 헬스장의 위기와 맞물립니다. 헬스장 폐업이 늘면서 환불 같은 소비자 분쟁 건수도 많아졌는데요.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조선일보 기사는 AI와 인간의 번역 대결을 다뤘습니다. 전문 번역가와 챗GPT가 한글 문학 작품을 번역한 버전을 영문과 교수 16명에게 보여줬더니 12명이 A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간보다 챗GPT의 번역이 낫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원본의 운율과 문체를 잘 살렸기 때문이죠. 단어 수가 적고 간결해서 원문의 느낌이 더 잘 산다는 평가입니다. 적어도 한국어 영어 번역에선 AI가 인간 번역가를 대신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사람보다 돈도 덜 들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세계문학 전집까지 펴내는 출판사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알바노, 킹반네 같은 신조어가 고전 작품 번역에 등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선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번역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기존 번역의 대부분을 AI가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 황당한 오역이 나오지 않도록 인간이 잘 감수하는 게 중요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시공사 측이 정부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는 추정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 수사 당국은 이보다는 설계나 시공 과정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 밑에 파손된 작업 차량이 깔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둔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 사고 직후 시공사 포스코 ENC와 발주처 넥스트레이는 국토교통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타설 차량의 붐대, 즉 타설용 관이 철근에 걸리면서 무너졌다며 작업자 부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수사 당국은 포스코 ENC 측의 보고서와는 달리 애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나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작업 차량이 붕괴 부위를 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던 포스코 ENC 측도 수사가 진행되자 본 사람이 없다며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작업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이런 식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포스코 ENC 측은 YTN의 최초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 얘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결론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계나 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설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물가가 비상입니다. 채소와 쌀값 그리고 수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더해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축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명절 걱정이 많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값이 뛰자 2년 만에 하얀색 미국 달걀이 공수됐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국산보다 1,000원 이상 싸 소비자 발길이 이어집니다. 국산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뭐 마찬가지 같으면 싼 거 사 먹어야죠. 달걀 수입 영향에 7,200원이 넘던 달걀 한 판 가격이 지난주 후반부터 6,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수 비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축산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우 1플러스 등급 등심은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3.5% 올랐습니다. 국거리인 양지는 9.6%, 평년보다 5.8% 올랐습니다. 도축 감소의 영향인데 여기에 9달 만에 구제역까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냉장 척 아이롤이 지난해에 비해 12%, 평년 대비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산 돼지 삼겹살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9%, 평년 대비 9% 올랐습니다. 쌀값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보류했다는 소식에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천 원을 넘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비쌉니다. 국민 채소인 배추값도 값이 다락같이 올랐던 지난해보다 2% 가까이 올라 평년 대비 44% 비쌉니다. 콩나물 값도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해봐도 뭐 예년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한 아끼고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역대 최대 910억 원을 들여 할인 지원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330억 원에 지역사랑 상품권 4조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물가 고공행진에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예요.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네,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쏟아냈습니다. 집값 안정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야당의 반박과 언론의 우려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내용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네. 상당히 자극적인 수위도 높아진 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멘트를 보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이제 멘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망국적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라는 멘트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특히 이제 살지도 않을 집을 수십 채씩 사모으는 투기로 청년들이 이제 주택 수요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이 이제 미루어지면서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라고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월 23일에 이미 밝힌 내용이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걸 종료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2년 5월 10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씩 계속 유예가 되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이거죠. 1년씩 원래 유예가 된 거고 사실 1년 유예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은 유예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팔아라. 지금 이제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로 연장시키지 않겠다. 팔아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내용이고요. 핵심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꺾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쓰면 이제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다시 이제 이거를 유예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랬죠. 논란이 진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내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꺾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야당은 특히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런 소통 방식 둘 다 꼬집고 나섰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비판이 일단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좀 우선인데 근데 이런 것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이제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국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너무 그 SNS에다가 자주 이제 이러한 거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야당이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룻밤 사이 굉장히 많은 그 SNS를 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 주는 오히려 혼란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당에서 하는 반박 논리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19 공급 대책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조금 더 관심에 쏠리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119 정책 이후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강남 외의 지역까지 지금 집값 상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경고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19 지금 공급 대책까지 해서 총 4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하나가 이걸 영향을 미쳐서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그 가격을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그 계속 올라가도록 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공급 확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공급이 되는 부분들을 다 또 수요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과연 긍정적일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쯤 돼서 사실은 부동산 지금 신규 물량 공급 계획에 직접적인 물량은 그때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즉각적으로 시장에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차를 굉장히 많이 두고 미칠 것이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 훈련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가 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세금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보유하겠다, 팔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좀 효과가 반감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일단 제일 지금 중요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대 심리 이거를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극적
정책적인 말이 아니라 치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네. 훨씬 더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죠. 이게 주말 사이에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차기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케빈 워시 누굽니까? 케빈 워시가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을 했고요. 현재는 스탠퍼드 후보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의 사회이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전문가로서 보면은 전통적인 매파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파 성향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케빈 워시는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연준 의장이다라고 후보다라고 평가가 되면서도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최근 입장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예. 그 최근에는 그 금리 인하가 몇 개월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파의 탈을 쏜 비둘기파다라는 시장의 평가들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정책하고는 좀 상반되는 정책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한 멘트를 이제 한 거를 보면은 좀 길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매파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워시의 핵심 정책 철학이 우리 흔히 말하는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의 대폭 축소예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 8.9조로 지금 연준 자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이걸 줄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데 굉장히 우리가 그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적인 정책이네요. 그래서 글로벌 이게 결국은 유동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연준 의장 후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통화 정책에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준 수장이 후보로 이제 등장하자 가장 먼저 또 반응한 곳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시장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은값이 일일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이제 줄이는 다시 말하면은 양적 긴축 정책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투기성 자산으로 좀 많이 이제 이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은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시장에 이제 연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유동성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그 통화 정책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돈이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돈이 이제 금, 은 실물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왜냐면 달러 강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생기면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는 거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금이 실제로 2.1%, 은은 4.3%까지 급락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규칙 기반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서 금은의 매력은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은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값, 은값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렇게 폭락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헌트 형제 사건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더라고요. 헌트 형제 사건은 텍사스 석유 재벌의 아들들이 헌트 형제들이었는데요. 이게 197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헌트 형제가 그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은을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은을 3분의 1이요? 네, 그 형제들이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겠죠, 그죠? 이게 폭등을 하면서 정부가 은 규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은에 대한 그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8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폭락을 하면서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줄어든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은 가격이 가장 크게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연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워시가 은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을 갖고 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헌트 형제는 결국에는 네. 파산을 하고 네. 유죄까지 선고를 네. 받았습니다. 네. 자, 다른 자산 비트코인 역시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온 뒤에 급락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이제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돈을 풀면 그 자금이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인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반대로 유동성이 지금 줄어드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또 받겠죠. 아. 민감 자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시가 양적 긴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파는 그래서 공급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관적인 의견도 있는데 장기 전망은 좀 엇갈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축소 때문에 비트코인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좀 낙관적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예. 본인이 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워시 후보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친화적이다라고 판단을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정 후에 다시 아마 재상승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가 훨씬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지명 이후에 달러는 강세로 또 돌아섰고 또 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연준 의장에게 새로운 연준 의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에게 놓인 세 가지 과제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는 것, 다시 예. 말하면 양적 긴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킵니다. 전통적인 매파 성향의 통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후보가 워시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고 하는 좀 농담성 멘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에는 워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너무 좀 강하게 갖고 갔을 경우에는 2019년도에 RP 시장 좀 위기가 온 것처럼 단기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 시장이 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 안정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미묘하게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다시 말하면은 QT 그 양적 긴축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율이 2%대 후반대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여전히 안정을 높죠. 예. 여전히 높아요. 근데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는 2%대거든요. 그러니까 2.2%대 후반, 2.7%, 8%. 이게 이제 CPI냐 아니면 PCE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걸 다시 2%대로 목표로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유동성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오기 때문에 트럼프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이제 소송하겠다 농담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강한 압박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본인이 지명하고 또 본인이 지명한 인물과 싸울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CPI, PCE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데요. 네. 이거는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연준 쪽에서는 PCE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건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큰 게 원달러 환율이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새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엔화, 유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전부 다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420원대에서 1,450원대로 다시 그렇네요.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마 1,470원대를 다시 돌파할 것이고 또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1,500원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딜레마이겠죠.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환율 방어 때문에 못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흥국들이 압박을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자산들을 팔고 또 금리 차이가 좀 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자산을 팔고 나가게 되면은 원화 약세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겠죠. 사실은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머시 체제의 연준은 당분간은 이 시장에 좀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밤사이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설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 많이 내린 게 보이네요. 지금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은 눈이 그쳤지만 곳곳에 녹지 않은 눈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큰 길은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비교적 움직임이 원활하지만 또 제 발밑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장갑도 함께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남부 지역에 지금 눈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과 또 경남 하동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와 교통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는 대설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서울 노원구에는 한두 시간 사이 7.3cm의 눈이 쌓였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는 17.3cm, 화천 광덕고개에는 16.6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부안과 정읍 지역에는 새벽 4시와 5시에 각각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쌓여있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에 최고 8cm, 충청과 영남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이미 내린 눈에 또 남부지방은 내리는 눈에 교통혼잡이 우려되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